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트럼프 한대행과 28분 통화 상황 좋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어제 오후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이 대통령이 28분 동안 첫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이 SNS에 상황 좋아요, looking good이라고 썼다라는 거죠. 문제는 누구한테 좋다는 거냐. 주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 SNS에 쓴 글 중엔 상황 좋아요뿐만이 아니라 나 원스톱 쇼핑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원스톱 쇼핑 상당히 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갑자기 원스톱 쇼핑 얘기를 왜 꺼냈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트럼프 한대행의 방위비 관세 압박, 포괄 협상을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안보, 관세, 대북 문제 등등등 다 포괄해서 패키지로 우리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협상하자, 딜하자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후속 논의가 한미 간에 어떻게 좀 이어질지가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매일경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인 지명했다. 네, 어제 한대행 논란이 됐었던 이 진보 성향의 이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과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죠. 대통령 몫으로 뽑을 수 있는 재판관 2명. 이제 곧 오는 18일 날 이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하고 그 후임이 될 대통령 몫의 재판관 이 후보자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 그리고 하암상훈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명할 줄은 아무도 몰랐었다라는 거죠. 깜짝 지명이었다, 깜짝 임명이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민주 파면당한 윤회 인사다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이 한대행의 지명을 놓고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를 한대행이 대신한 거 아닙니까? 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에 지명된 2명 중에 1명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경우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46년 지기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신 인사한 거야 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무장한 북한군 10여 명이 MDL 군사분계선을 침범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고성쯤에 있는 이 MDL 군사분계선을 무장한 북한군 10여 명이 이 침범해서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가지치기 하다가 모르고 내려왔나? 아니면 알고도 알면서도 눈치 보면서 내려온 거냐라는 게 문제인 거겠죠.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뭐지? 화질이 안 좋네 싶으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무슨 모습이냐? 지금 한남동에 있는 관저 앞마당의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하얀 원이 보이시나요? 이 하얀 원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제 오후 봄볕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앞마당에 이 참모들과 같이 나와서 좀 이 산책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좀 주시하고 있었던 게 동아일보만이 아니라는 거죠. 중앙일보도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모습인 거죠. 이거는 또 이 아까 건 이 동아일보, 이건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따로 또 찍은 것 같아요. 보면 요 앞에 있는 요 사람, 이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들 윤 전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 왜?
관저에서 나간다 그랬는데 언제 나가지라고 다들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저 이삿짐 서초동으로 이은 11일쯤 퇴거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오늘 기사로도 좀 같이 실렸습니다. 11일이면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아마 퇴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조금씩 이삿짐이 지금 서초동 사저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이 소식도 같이 조금 들어와 있네요. 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북 휴전선 침범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북한군 10여 명 동부전선 휴전선을 침범했다. 군 경고사격 받고 퇴각했다라는 거죠.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동부전선 지금 철책을 지금 요즘에 이 북한군이 좀 이 보수를 뭐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 지금 동부전선 요 인근에서 이걸 넘어서 철책 넘어서 군사분계선 아래로도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럼 모르고 내려왔냐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경고 방송을 이미 했었다는 자꾸 밑으로 내려오지 해서 우리 군이 수차례 경고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 방송을 들으면서 100m를 더 내려왔더라라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 북한 쪽 전문가시죠.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님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거 모르고 내려온 겁니까? 알고도 내려온 겁니까? 아마 우리 쪽 경계 태세를 조금 네.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좀 고성 지역, 동부 지역을 좀 선택을 했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수 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건데요. 네. 실수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안보라고 하는 문제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성 지역의 동부 지역의 MDL 군사분계선 특징이 뭐냐면은 일직선으로 표식을 알아보기 쉽게 쭉 뻗어 있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로 설명드리기 조금 힘듭니다만은 역 V자 형태로 지도상에 봤을 때 북쪽으로 아하. 조금 올라갔다가 꺾여져 내려오는 형태. 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북한군들이 이제 수색이나 정찰을 하다가 북한군 입장에서 보면은 가다 왼쪽으로 좀 틀지 않고 바로 직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침범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무장을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네. 아마 좀 여러 가지 좀 경계 태세를 좀 떠보거나 하는 것들도 보수적으로 좀 판단해서 좀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실수로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안보라는 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이 철저하게 좀 대비하는 게 좋기 때문에 떠보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인 건데 저희 다음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네, 북한군 10여 명 무장한 채 MDL 50m 침범 군 경고 사격에 퇴각을 했다라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저희가 아까 좀 지도로도 좀 같이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 동부전선 부분 강원도 고성 부근에서 지금 어제 오후 5시쯤에 내려왔다가 경고 사격을 듣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 경고 사격 있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시 위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새벽에 김여정 부부장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한미일 비핵화 의제 적대적 행위 아니냐라고 또 맹비난을 좀 쏟아냈는데 이게 뭐 지금 이 교수님 이 말씀은 네. 뭐 실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떠볼 가능성도 좀 봐야 된다. 플러스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오늘 뭐 담화라고 해야 되나요?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나온 거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봐서 보면 연관성을 이제 봐서 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 평양 움직임하고 네. 현장에서의 고성 쪽에 북강원도 고성 쪽에서 움직임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건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토 외무상 한미일 그 외무 장관 회담에서 비핵화 얘기 나온 거에 대해서 김여정은 김여정대로 가만히 또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 성명을 좀 내는 것이고 거기에 또 어쨌든 좀 우연스럽게 같은 날 또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북한군 일부 이제 무장 병력의 MDL 침범 사실이 있었던 게 이게 좀
우연의 일치처럼 이렇게 좀 보이는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뭔가 이게 계획적인 도발이었다라고 보면은 북한이 지금 이 상태에서 계획된 도발을 할까라고 하는 건 조금 또 의심의 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강도 도발로 네.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고강도 도발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우연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네. 말씀드린 대로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종합적인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북의 위협 태세, 우리 권력 공백기에 어쨌든 북도 최대한의 이제 공격적인 자세를 늘 일치하고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평양과 군사분계선이 있는 이 북한에서 남쪽 부분은 좀 온도차가 있다 때문에 이게 뭐 같이 큰 그림으로 다 생각을 해갖고 이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지만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우리의 안보에는 낫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강도로 시작해서 조금씩 고강도로 가는 게 그동안의 북한의 이 스탠스였었기 때문에 그 점도 또 같이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죠. 실수였기를 바랍니다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깜짝 지명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 파장입니다. 네.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2명을 더 지명을 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오늘 18일 날 퇴임하는데 그 퇴임하는 후임을 지명을 했다라는 거죠. 네. 어제 누구를 지명을 했느냐. 이 관련한 입장 같이 볼까요? 한대행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 여야는 물론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입니다. 법적 검토를 거친 뒤에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또 마지막으로 여쭙고 그리고 저의 결정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심하고 다른 사람 의견 듣고 법적 검토까지 다 거치고 그리고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고심고심해서 발표한 사람이 그럼 누구냐라는 거죠. 볼까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지금 보면 이 서울대 사시 32회이고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법제처장을 했다라는 거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대 법대 이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그리고 했었던 판결을 좀 보면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 2심 실형을 선고했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또 판단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었던 이 판단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일단 두 사람을 어제 약간 전격 지명을 좀 했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실 저희가 깜짝 지명, 전격 지명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은 이완규 전 처장은 보수 그리고 함상훈 부장판사는 약간 중도 이런 얘기를 받고 있거든요. 여권에서는 좀 어제 있었던 지명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전혀 몰랐던 것 같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무슨 지도부하고는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저는 지금 지도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지도부에서 나온 반응은 네.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고 긴 경력을 쌓으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망이 높다. 그러니까 환영한다. 한덕수 대행이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법적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논란도 있을 수 있어서 네. 그거 지금 다 얘기해요?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네. 네. 일단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여권에서도 알아도 지도부만 조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야당,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놀란 모습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 공석으로 4월 18일 공석이 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께서 지명한 2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의 의견을 내야 된다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재명 한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오버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용단을 내리고 용기를 낸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이승훈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내가 지금 지지율 1인데 2달도 대선이 안 남았는데 어쩌면 내가 임명할 수도 있는 몫인 건데 이거를 왜 굳이 지금 임명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한 거죠. 2개월 후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7대 17분이 계시니까 운영에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임명했다? 그런데 이완규 전 검사 출신의 법제처장이다? 이건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한 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아직 내란 정부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 내란 내각이 그대로 지금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헌적인 상황이고요. 분명히 마은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을 때 국회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국회 몫조차도 임명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몫을 스스로 결정해버린다? 이것 자체가 위헌인 것이고 결국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한 건데 아직도 나의 힘이 건재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나를 탄핵했지만 나는 이 결정에 불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참 국민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나올 텐데 왜 굳이 지금 하는 것이냐.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사실상 지명을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한대행도 예전에 대행이 임명할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대국민 담화로 작년 12월 말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한덕수 대행이 그때 이제 마흔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얘기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말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게 또 민주당 입장이에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한덕수 대행 본인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아주 중대하고 위급한 것이 아니면 그 대행으로서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탄핵을 할 때 몇 명의 정족수가 필요하냐 얘기할 때 150명 이상이면 된다라고 판결을 이미 내렸어요. 그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것이 다른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임시적인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탄핵을 할 때도 총리의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대행의 한계를 명백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2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된다든가 이러면 뭐 얘기가 다른데 마은혁 재판관과 대법관 1명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뽑혀 있던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미선과 문영배 재판관이 떠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7명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별로 시급성이 없는 겁니다. 그 시급성이 없는데 왜 그 9명을 다 채우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법률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치적으로는 그 임명하신 분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시잖아요. 그리고 최은순 장모님, 최은순 여사나 또 본인에 대해서 검찰총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최측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을 임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은혁 재판관처럼 너무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경도된 분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거 잘못됐다고 보고 네. 또 파면당한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친구인데 그런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그것도 논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둘 다 공격받을 소지를 남겨놨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법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사실 말씀이 지금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46년직이고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의 어떤 이 재판을 직접 수임해서 한 변호인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최측근인데 이번에 임명이 되면 글쎄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일보 4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요 기사 말고 네, 요거죠. 이완규, 윤과 46년지기 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 논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강하게 이 반발, 비판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을 걸 몰랐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알면서도 그럼 왜 지명을 한 것이냐라는 거죠. 알면서도 지명한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모든 국민이 뭐지? 이거 왜 임명했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저분을 지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싸움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희망이 없잖아요. 뭐 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자꾸 싸움을 걸어가지고 나를 탄핵해라. 그래서 그걸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국민의힘에게 좀 힘을 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까지도 같이 포석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내란이 좀 종식이 안 됐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면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 불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을 위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저런 분을 꼭 탄핵할 필요조차 있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지금 사실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한테 싸움 거는 거다. 지금 현재 당장이 2달도 채 안 남은 대선 판을 봤을 때 이미 앞선 탄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판을 좀 흔들어서 싸워서 좀 뭔가 이 국민의 여권 쪽에 좀 플러스가 되는 걸 좀 갖고 오기 위해서 싸움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첫 번째는 대통령도 탄핵이 됐는데 네. 그 대통령 친구였든 뭐든 뭐 그분 임명한다고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서 문제 삼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약간의 어떤 본인의 자기를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거죠. 그거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임명을 하든 나를 탄핵하지는 못할 거 아닌가? 지금 지난번에 난 탄핵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설마 이제 대선 앞두고 나를 또 탄핵할 수는 없지라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 네. 그다음에 3번째는 차라리 나 탄핵해줘. 그러면 나 그만둘게 바로. 그럼 이거는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막, 네. 그 여권에서 한덕수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밀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네. 제가 봐도 과거에 이제 반기문 총장님, 유엔 사무총장님 케이스도 있고
사실 공직자 계속 하던 분이 그 이전에 최규하 전 대통령 사례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정치폰으로 나온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혹시라도 옆에서 또 뭐라고 부추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럼 탄핵하면 내가 민주당으로부터 탄핵당한 그럼 나 바로 사표 내겠다. 그 사표가 내가 탄핵될 때 사표가 낼 수 있는지는 아마 법적인 논란이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다. 3 정도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날 임명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지막 어떤 배려라는 차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도 함부로 나를 탄핵은 못할 걸 대선이 코앞인데 라는 생각 혹은 탄핵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여러 가지 가능성 측면에서 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있을 걸 아마 한대행도 좀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명을 발표를 했죠.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지금 보면 한덕수 대행이 양쪽에 한쪽에 이완규, 한쪽에 함상훈을 딱 옆구리 끼고 있어요. 그리고 뭘 타고 있는데 뭘 타고 있나 봤더니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구렁인가요? 네. 지금 구렁이를 타고 있는 것 같고 이 구렁이 꼬리를 잡고 있는 게 민주 이재명 대표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어디가 어디라고 얘기하면서 있는 힘껏 힘을 지금 써서 꼬리를 잡고 있는 상황. 제목하여 자연스럽게 점점점이에요.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이걸 보면 이완규, 함상훈 두 의 후보를 옆구리에 끼고 슬쩍 담 넘으려고 하는 한덕수 대행의 꼬리를 지금 붙잡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 건데 이 꼬리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잡아 당겨서 못 넘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손에서 꼬리가 스르륵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을까요? 실은 이재명 대표가 더 힘을 줘서 확 잡아야죠. 몸통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꼬리만 잡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잡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손 쓸 방도가 없다. 네, 권한적인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라면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너가 왜 대행이 너가 임명해?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면돼 버렸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가 또 하려고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당선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곧 있으면 대통령 될 거야라고 하면서 또 잡아 끈다기는 이 참고인 적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일단 어려운 측면이 있고 좀 한덕수 대행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하고 똑같이 마치 엊그제는 자신은 임명할 수 없어요. 국회 추천목조차도 임명할 수 없어요라고 해놓고 지금 나는 대통령이에요라고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공직자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잡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정혁 최고위원님. 사실 한덕수 총리의 저 결정은 저희 정당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저기 논란이 계속 됨으로써 이완규 법제처장이 논란이 되니까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이 되잖아요. 아하. 지금 이제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서 네. 저희는 미래로 가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하면 사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됐다. 이거 대통령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면은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은 맞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후보들 모두에게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저거는 아마 조급함 때문일 텐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헌법재판관이라도 우리 사람들을 집어넣어놔야지 그래야지 전횡을 막을 거 아니냐.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8명이 이제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듯이 네. 그 적어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키는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임명권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게 지금 무슨 실익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런 논란이 그렇다고 뭐 딱히 여권에 엄청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라고 또 지금 약간의 억울함을 담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뭐 이완규 전 법제처장 뭐 윤 전 대통령 친구라는데 윤 전 대통령이가 자꾸 나오고 하는 게 지금 대선 앞두고 중도층한테 좋은 이 시그널이 가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 사실상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또 딱히 민주당으로서 딱히 손쓸 방도가 뭐 뾰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했어요. 뭐 가처분 신청 뭐 권한쟁의를 한다는데 쉽지 않아요. 말씀하셨죠. 어제 안 그래도 이완규 전 법제처장한테 그때 이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권한쟁의 가처분 한다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고 오시죠. 네. 민주당에서 지금 그 가처분 신청된다고 좀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거야 뭐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엷은 미소도 살짝 좀 띄고 있었어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다는데 그런 절차 관련해서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당사자격인 사람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아서 과연 가처분 신청 낼 수 있겠어? 권한쟁의 제기할 수 있겠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수근 변호사님 말씀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게 꼭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한 친구, 오랜 지인이었기 때문만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민주 마 임명은 안 하더니 헌재 보수 우위 재편 의도 격앙. 헌재를 지금 보수 우위로 재편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헌재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보수 우위 재편 얘기가 나오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관 현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 아래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인 거죠. 그리고 요 위에 이완규, 함상훈이 어제 지명이 됐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됐습니다. 요 아래로 사실상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수 우위라고 해서 정치 성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진보, 그리고 중도 진보, 보수, 중도 보수, 진보입니다. 그런데 쭉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일단 둘이 빠진다라는 거죠. 누가?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이 빠집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형두에서 붙어봤을 때 보수가 몇이고 진보가 몇인데 중도가 몇인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도는 회색이에요. 중도 그리고 함상훈 지명자도 사실 뭐 이 중도라는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 얘기인 겁니다. 함상훈도 중도, 김영두도 중도. 그래서 중도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둘이다. 그러면 정정미 중도 진보죠. 그런데 중도 보수도 한 명입니다. 김복형 정점 각각 중도 진보, 중도 보수니까 여기 일단 뭐 배제한다고 하고 보수가 몇 명이냐? 정영식, 조한창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면 이완규까지 셋이다. 진보가 몇 명이냐? 진보 정계선, 마은혁. 네, 이쪽 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정계선, 마은혁 2명이다. 이렇게 되면 뭐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빼고 중도 둘, 보수 셋, 진보 둘. 그러니 이거 보수 우위로 재편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 주장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정치적 보수냐 진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 보수나 진보가 크게 문제되는 건 탄핵 심판 같은 것들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개는 사회적 이슈예요. 예를 들어 네. 동성 결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동성 동본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진보, 중도, 보수가 그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 동성법 나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요. 네. 그 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까지 있었던 탄핵 재판, 탄핵 심판이 아닌 다음에는 네.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가 별로 논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저분들이 임명이 되면 뭐 완전히 보수 위주로 결정되는 거 아니냐, 판이 짜여지는 거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보수 재판관이 5명이었어요. 네. 근데 8명 중에서 심판을 내렸는데 그때도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그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점과는 상관없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아니 봐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8대0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수가 5이라고 했었지만 그때도 8대0으로 탄핵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정치적 성향 이거가 그렇게 뭐 고려 사항으로 크게 보수 우위 막 어디가 우위다 볼 게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장모의 변호인 이런 개인적인 친분이잖아요. 그리고 법대 동기, 검사, 동료 이런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헌법재판관에 정말로 어떤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헌법 수호 의지는 있는 분을 임명해야 되는데 내 친구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개인적인 사심, 내 권력이 살아있다, 또 내 친구에게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정치적 성향 이런 걸 다 떠나서 친구를 임명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지금 이의를 좀 제기하셨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기습지명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여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10여 명) 대기입니다. 네. 지금 10대 명이 지금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좀 뭐 하려고 기다리는지 좀 보겠습니다. 김문수, 윤과 소통 없었다. 장관직 사퇴. 오늘 공식 출마 선언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갑작스럽게 저희 방송 끝나고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이임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임식에서 뭐 고민하고 있다 사퇴 아니다 얘기하다가 바로 이임식 진행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고리되셨고 민생은 고단하고 또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 네, 들으셨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장관직을 사임합니다. 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 돼버린 이임식이었었는데 뭐 그 전까지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수영 위원님 사실 전날까지도 그 전날까지도 고민 중이에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임식을 치르면서 대선 나가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예상보다도 좀 빨리 선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그 예비 주자들 네. 지금 뭐 두 자릿수가 지금 거론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선점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후발 주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56일 남았습니다. 더더군다나 5월 4일 전에 공직자 사퇴 시한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출직 공직자 사퇴 시한 전인 5월 4일 전에 끝난다고 역산을 해버리면은 네.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좌고 우면할 시간이 없죠. 더더군다나 이제 김문수 지금 전 장관이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본인이 별로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주자들 가운데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제 이른바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준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식기 전에 네. 이 에너지가 식기 전에 이게 빨리 지금 나가야지 이게 뭐 이것 갖추고 저것 갖추고 모양새 갖추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딴 주자들은 이른바 지지도나 인지도 또 대선 출마 경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좌고우면하는 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전략적 판단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빠른 출마를 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대부분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이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 열기가 식기 전에 빨리 이 선언하고 선점 효과를 좀 누리는 게 맞는 거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김문수 전 장관 그래서인지 바로 이임식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해버린 그런 셈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김문수 전 장관한테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홍준표 시장은 나도 곧 이제 퇴임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곧입니다. 정말 이번 주에 이제 퇴임식을 할 예정인데 기자들이랑 이 간담회를 하면서 어제 문수형은 탈레반이에요. 나는 문수형이랑 다르죠.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윤경호 위원님 사실 생각을 할 때 김문수 전 장관의 지지층과 홍준표 시장의 지지층이 좀 겹친다라고들 많이 얘기했었는데 나는 달라. 문수형은 탈레반이지. 문수형은 탈레반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경직돼 있다, 원칙주의자다, 아니면 극단이다. 뭐 아시다시피 김문수 전 장관이죠. 이제 극단 왼쪽의 끝에 있다가 오른쪽의 끝으로 간 전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탈레반이라는 표현에는 그런 게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센 땡부터 때린다. 지금 어찌됐든 보수층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걸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꽤 숫자 차이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떴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앞서가는 사람부터 공격을 하는 게 그런 점에서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포인트를 잘 잡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뭐라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또 검사에게 맡길 수 있느냐 뭐 이런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 투구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줄줄이 국민의힘 주자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거 보면 그 밤에는 낮에는 탄핵 반대를 외쳤지만 밤에는 대선 준비했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오히려 이런 비판, 비난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요. 출사표를 던지는 딱 그 순간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속해 있던 국민의힘이 판단을 잘못했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편에 어떻게 잘못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를 졌습니다라는 사죄 얘기를 하고 매듭을 짓고 나서 대선 출마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운동. 저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이 탈레반, 그러니까 이슬람주의 무장 극단 단체를 탈레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문수형은 김문수 전 장관은 사실 좀 너무 극단이야. 무장단체 비슷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홍준표 시장이 했는데 그게 1등 때리기 전략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최수영 위원님. 국민의힘 주자들은 사실은 탄핵되면 안 되지, 탄핵안 기각돼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준비한 거 아니에요?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준비해야죠. 해서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그동안 표현하지 않았지만 지난번 광장의 열기 같은 상황을 보면서 조기 대선의 대자를 누가 꺼낼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선은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후보가 되잖아요. 경선은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입니다. 그쵸. 그런데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참여예요. 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선이잖아요. 경선. 네. 경선이기 때문에 지지자를 일단 자극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그들의 이제 어떤 말하자면은 요구와 욕망을 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딜레마란 말이죠. 이게 탄핵이라는 그러니까 탄핵이 되는데 파면이라는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간극과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단 조기 대선의 대자도 꺼내지 않음으로써 지지자들의 마음을 샀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선의 강을 건너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지자들에게 최대치를 동원도 하면서 내가 가진 본선 경쟁력을 또 연결시킬 것인가. 정말 고차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등 때리기 전략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합종연행도 앞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는 동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넘어갈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이른바 합종연행도 있을 거라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최대 15명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물 밑에 있는 잠룡이 아니라
아주 그냥 좀 잡스럽다의 잠룡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누가 강자를 겨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른바 비슷한 그러니까 본선을 겨냥한 합종 연행도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의 국민의힘 룰도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선 룰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쫙 풀어놓으셨어요. 이 중에서 일단 몇 개만 좀 저희가 추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뭐 준비 안 했겠냐,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후보들 간에 굉장히 지금 약간 힘든 시기다.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시기다. 경선은 지지자의 최대 참여, 본선은 관전자의 최대 참여. 이 두 가지가 다 이 집도끼 산도끼 다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홍준표 시장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얘기가 요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항상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올 건데 이재명 대표는 홍준표가 잡지 누가 잡니? 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었죠. 근데 어제 안철수 의원이 내가 잡지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약점, 강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후보, 당선 가능한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깨끗한 후보, 흠 없이 대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네, 안철수 의원 어제 광화문에서 직접 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한 얘기가 이길 수 있는 후보, 깨끗한 후보, 흠 없이 대결할 수 있는 후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니까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 사실 그래 안철수 의원 다 이번 대선에 나오겠지. 나오고 싶어 했고 나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으니까 생각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마 선언보다 더 눈길을 잡은 게 바로 안철수 의원의 손이었습니다. 사진 좀 같이 볼까요? 안철수 의원 어제 광화문에서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재명 이길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손에 뭐가 있었느냐. 여기 뭐가 적혀 있어요. 자세히 이걸 좀 줌해서 봤더니 이효 뭐라고 막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뭐야? 라는 얘기가 한참 돌았었습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때 토론회 하면서 왕자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손에 못 쓴 거야 싶었는데 그러난 다음에 알립니다라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이걸 보내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알려드립니다. 이 손에 적힌 글씨가 이효진 대변인이라고 쓴 거예요. 아까 이효 뭐 같은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효진 대변인이라고 쓴 겁니다. 대변인 소개를 위해서 잠시 적어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적혀 있었던 게 뭐냐. 이효진, 원광대 뭐 이거 지금 적어놓은 거다라는 얘기를 이 대변인의 이름과 어떤 이 경력, 학력 부분을 좀 같이 해서 이 적어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원광대 교수로 있죠. 지금 이효진 대변인이. 그러다 보니까 요걸 얘기하려고 적어둔 거다라고 했는데 최수영 위원님. 네. 사실 어제 이 사진 처음에 딱 뜨고 알림 이 공지가 오기 전까지는 이건 또 뭐지? 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한번 돌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의도하지 않던 마케팅 성공이 된 것 같아요. 마케팅 그러니까 성공이다. 실제 지금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출마할 거라고 예측이 다 됐었고 또 네. 가장 빠르게 얘기할 거라는 거 있었는데 의외로 안철수 의원은 이제 메시지는 묻히고 손가락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은 세대 교체를 하고 시대 교체하고 내가 흠결 없는 후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유일한 적합한 후보 이런 얘기 또 대선을 4번씩이나 나왔던 경륜인 후보 등등 얘기했는데 네.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손에 뭐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느냐. 의도하지 않았던 마케팅인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바닥의 왕자 논란이 사실상 또 한 번에 이제 트라우마 같이 소환됐던 저는 기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이번 대선에 나타나는 게 아닌 거라는 그런 이제 우려와 관심이 안철수 의원의 저 손가락 사진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말 그대로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볼 때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에 15명 나오는 15명 가량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네. 이번 국민의힘 선거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가 더 이제 이 계엄의 바다, 중도의 바다를 건너서 다시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보여줄 후보가 누가 내가 적임자다. 그걸 보여주고 그걸 내색하지 않으면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의 어제 해프닝이었지만 저게 어찌 보면은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희화적 요소를 그냥 또 드러낸 사안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살짝 얘기가 나왔죠. 안철수 의원 이번이 4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처음에 무소속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중도 사퇴하고 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좀 도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당을 만들어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지만 그때 낙선을 했고 이후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랑 단일화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출마를 선언을 했다. 이번이 4번째다라는 거죠. 네, 이 지금 최수영 의원님 말씀, 이 달을 봐야지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또 본의 아니게 이 안철수 의원 이 손가락에 적힌 이 대변인의 이 이름 글씨 때문에 또 마케팅 효과가 된 것도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였어요. 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였었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면 본선 경쟁력이 제일 센 건 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구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보수의 다크호스 유승민 관건은 내부 비토의 벽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 보수의 다크호스라는 얘기가 붙었습니다. 왜? 어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상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경선을 진행하긴 할 거긴 합니다만 가장 좀 유력하지 않냐 민주당 후보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얘기가 되는 이 여권 후보들과 양자 대결의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 결과 양자 대결을 좀 보면 이재명 김문수 55-35, 이재명 홍준표 52-36, 이재명 오세훈 52-37, 이재명 안철수 51-34, 이재명 52, 한동훈 31, 이재명 49, 유승민 32.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뭐 여러 후보들 같이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한 자릿수도 나오고 뭐 상당히 좀 뒤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윤경호 의원님 사실 뭐 이 여권 후보들을 떠나서 쭉 파랑색이 다 50%가 넘게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왔는데 유승민 의원이랑 할 때만 그래도 40%대로 좀 덜 지지를 받더라. 보수의 다크호스 아니냐라는 게 국민일보의 또 제목인 것 같아요.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건 어찌 보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고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격차가 오히려 크지 않다. 지금까지 나온 뭐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의 반감 이런 걸 보면 거론돼 있는 6명의 후보들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함을 주는 측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4번의 도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언제 철수 또 할 거야? 이렇게 먼저 묻는 사람이 있을 정도.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 어떻게 극복하지? 뭐 이런 얘기. 유승민 전 의원이 내가 경쟁력이 있어, 중도 확장성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걸 딱 상징하는 게 있어요. 경선 룰 바꾸자 이 얘기부터 했잖아요. 지금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 이게 이전에 했던 룰이고 네,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 여론조사로 한번 해보자. 바깥에서 아까 우리 최수영 의원이 관전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나는 득표력이 있어. 내부의 열성 지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과연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성이라는 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유승민 전 의원 이번에 좀 영입하면 안 될까? 영입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죠. 이미 당원이니까. 당원이죠. 그랬더니 정치에 아주 고수를 했던 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 꼴 아닐 거야. 이미 이전에 유승민 같은 카드를
써먹었을 거야. 이번에는 써먹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인 거죠. 저는 아까 이번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시중에는요. 18명을 채워서 18용 하는 네.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흥행이 우선 될지 여부도 물론이지만 이 18명 중에 과연 얼마나 누군가가 정말 흔히 말하는 시대정신이라는 걸로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어필을 할지 아니면 보수층이요 뭐 태극기 부대요 똘똘 뭉쳐주세요 이걸로만 할지 전 그 점을 앞으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유승민 전 의원 카드를 만약에 쓸 거였었으면 진즉에 썼지 지금까지 안 썼는데 되겠어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해갖고 후보 뽑읍시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수영 의원님 아까 경선 일도 사실 살짝 하셨거든요. 네. 그 이번 경선룰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지난 컷오프 경선률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당심 70에 여론 30입니다. 근데 그 컷오프에서 4인으로 가서 결선 투표를 4인 결선하잖아요. 네. 그때는 5대 5입니다. 그때는 5대 5인데 지금 이게 바뀔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 사실 많은 분들이 바뀔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이게 각자의 이해관계가 틀리고 셈법이 다른데 이걸 바꾸는 순간 큰 혼란이 있을 거나 안 바꿀 거라고 보는데 저는 마지막 하나 4인 결선이 아니라 양자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극대화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관심 극대화, 흥행 경선의 최대치를 이루지 않으면 승산이 없어요. 국민 관심을 최대한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과거에 우리가 삼김 시절 있잖아요. 삼김 시절에 나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뭘로 드러냈느냐. 난 누구를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이념적 말하자면 비토인데 지금은 정서적 비토예요. 나는 누구를 지금 싫어해요가 나의 정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아하.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들이 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이야말로 국민의힘에서 공략해야 될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면은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마지막 사자가 아니라 양자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후보. 이걸 보여주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경선 룰이 그 몇 대 몇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나중에 최종 파이널로 가는 방법도 바뀔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정서적 비토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의 룰에 지금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정말 상상력의 극대화를 이루는 쪽으로 지금 선거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뭐든지 좀 해봐야 될 시기 아니냐 때문에 1차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라고 얘기를 하죠. 1차, 2차 지금 이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컷오프를 통해서 이 걸러내야 되는 횟수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경선 룰도 살짝 좀 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하면서 뭐 보세 다크호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뭐 유승민, 홍준표 말고 또 주목받는 사람이죠. 누구?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벌써 나 나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 볼까요? 숨 고르던 오세훈 등판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홍준표 돌풍자신. 오세훈 시장도 곧 등판할 것 같다. 기자들이 요즘 오세훈 시장만 보면 맨날 물어봐요. 언제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선언 언제 하세요? 오세훈 시장 얘기 들어보고 올까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를 특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준비할 게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날짜는 못 정했지만 곧입니다. 이 얘기즉슨 나오는 건 확실한데 이번 주 언제 목요일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 혹은 주말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요 정도 취지로 지금 볼 수 있겠죠. 왜? 이미 캠프 사무실을 계약을 마쳤습니다. 어디에? 지금 국민의힘 당사 바로 맞은편에 있는 맨하탄 21 빌딩에 여기도 대선 때 되면 많은 캠프가 좀 들어오는 곳이죠. 여기에 오세훈 시장이 계약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건물에 아까 저희 얘기한 이번이 4번째 도전인 안철수 의원도 있다. 지금 벌써 캠프를 뿌렸다라는 거죠. 그럼 요 맨하탄 21 말고 사실 여기 살짝 대각선으로 여기에 대합 빌딩이 있습니다. 네, 대합 빌딩.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이 다 여기에서 당선이 됐죠.
여기에 또 줄줄이 층층마다 4층엔 홍준표 시장, 6층엔 유정복 시장, 9층엔 한동훈 전 대표가 다 지금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다라는 건데 이 관련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왔죠. 뭐 합종연행일 수도 있다. 합종연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이 시각 잠깐 인천공항으로 좀 가볼까요? 인천공항에 어떤 일이 있느냐. 김동연 지사가 오늘 미국으로 좀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요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할지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미국행 항공기는 탑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미국행 여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는 있을 예정입니다. 여객 여러분께서는 저 방송 끝나야 되나요? 끝나고? 백팩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As security levels for all passengers bound for the United States have been checked. 네, 지금 김동연 지사 가만히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오늘 미국 가는 일정이 있는데 나가면서 공항에서 나 대선 도전합니다라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네, 들어보시죠.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합니다. 이대로 정권 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정말 되겠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길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이 존중받고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네,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도 나도 출마합니다. 근데 김동연 지사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거죠. 민주당 후보로 나도 참전합니다라고 지금 직접 인천공항에서 가방을 메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김동연 지사의 모습까지 좀 봤습니다. 잠깐 다시 좀 돌아오죠. 저희 지금 국민의힘 후보 뭐 아까 15명, 18명 얘기까지도 막 나왔는데 많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많은 후보가 있는데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세요 라고 일축하는 한덕수 대행을 굳이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오히려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한덕수 대행이 뭐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도부로 거기 얘기하는 게 뭐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도 또 하는 얘기가 또 많은 의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한덕수 대행은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유,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세요 라고 주변엔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한번 권유해보러 이 사람이 직접 어제 청사로 갔습니다.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저 원래 예약이 돼 있었어. 대행님 만나신다고 방금. 내가 뵙기로 원래. 대행님 어떤 일로 만나신 걸까요? 저 개인적이죠. 대행님이랑요? 예. 혹시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 아니에요. 네, 지금 한덕수 대행 만나러 왔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앞에 항상 기자들이 서 있으니까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포착이 된 겁니다. 만나러 가야 개인적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저희 MBN이 직접 취재를 했어요. 취재했더니 민주당이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도 좀 추진하는 것 같은데 탄핵돼서 옷 벗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대선 나오시죠? 라고 얘기를 하러 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대행이 출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라고 딱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김문수 전 장관도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바로 하루 만에 이임식하고 이임식에서 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대선에 심판 역할을 해라, 관리자 역할을 해라 라고 위임했던 거잖아요. 누가? 헌법이. 그리고 국민이. 그런데 권한대행을 완장을 찬 분이 내가 선수로 뛸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했지만 저렇게 옆에서 부추긴다. 그러면 이미 양쪽이든 여러 쪽이든 뛰는 선수들 중에 국민의힘이 한 축인데 그 한 축은 관리자 내지는 심판과 한통속 아니야? 이미 짜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죠.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행은 정말 입장과 처신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윤상현 의원은 누가 저런 권한을 부여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아니면 개인의 의견? 네. 그건 명확해야 돼요. 그걸 국민에게도 밝혀야 돼요. 저걸 그냥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가서 한 거다. 그건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의 어떤 대표로서, 밀사로서 가서 저런 제안을 했다? 그건 심각한 거죠. 네. 그걸 분명히 저는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도 자꾸 부추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심판이 선수로 뛰면 맞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치 정체성과 지지 기반에 더해서 얼마나 확장성이 더 있냐의 게임. 이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법칙에 해당할까요? 과거 반기문 유엔 총장을 영입하려다 실패했던 것,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또 검찰총장에서 영입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 네. 이른바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에 지금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보해 주지 못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답은 명확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차출설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당이었다는 지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별로 좋은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 글쎄 좋은 카드 같진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대표직을 또 사퇴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당대표직 사퇴하고 내일 바로 이제 이 온라인 출정식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저희가 내일 같이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